간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안철수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무총리직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군요. 네, 먼저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총리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면 새 정부 국무총리 맡지 않고 당으로 자신은 복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한 40분 가량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독대 자리에서 공동정부의 성공을 위한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다. 뭐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당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인수위 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고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는 5월 초부터는 6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 지원을 좀 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의 당 복귀 이후에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 국무총리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 세 분이 지금 압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3명 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 언론들의 뭐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한 번 하셨는데 한 번 또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잠시 뒤에 이제 인터뷰하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이름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좀 선거를 주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인지 언론들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불필요한 갈등은 좀 만들지 않을 것으로 일단 관측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지 않았습니까?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동거가 좀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고 아마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언론들의 대략적인 보도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권 준비의 일환으로 안철수 당 만들기에 좀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호락호락한 작업은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 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합당 작업도 마무리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당내 이준석 대표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도의 충돌에 대해서도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군요. 충돌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이 인수위 해당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현장에 보낸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인수위 정책 그리고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치를 시작을 했다. 그 일은 정치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견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별화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노선이 다르다는 건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의 선택, 국무총리 안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저는 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무총리 해봤자 그것도 분명히 욕먹을 텐데. 해봤자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무총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 네. 대권에 도전하는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건데 국무총리 지금 이 정권에서 해가지고 잘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출범도 전에 미리 이렇게 너무 예단하시면. 그다음에 한참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대가 높다가 한 1년쯤 지나면은 이제 그를 찍어버린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일반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당에 들어오게 되면 당에 또 근거가 자기가 없잖아요. 예. 자기 세력이. 지지 기반이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당에다 확실하게 착근하는 길을 가는 게 현명하겠다 싶었는데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으면 이번 선거 어려웠거든요. 졌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그 전 대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앞으로도 그 역할이 남아 있는 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건 국정 바로 기대감. 뭐냐면은 예. 그 강경 보수 노선을 걸어왔거든요. 경선 때, 본선 때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 속에서 이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는 존재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예, 그 쉽게 말하면은 온건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인수위가 이제 어디 찾아갔습니까? 장애인 시위에 또 찾아가잖아. 이게 올바른 방식이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큰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지방선거 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도 지난번에 보궐선거도 안철수의 도움 없으면 힘들었잖아요. 오세훈 시장과의 네. 단일화. 그런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지금 현직 당대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지뢰가 돼버렸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예. 여성 갈라치고 장애인 갈라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또 다른 소수자를 찾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이 완전히 그 대중으로부터 유리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자기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게 되면은 뭐 내년쯤에 당대표가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김 소장님은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문제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백지신탁해야 되죠. 하게 되면. 백지신탁 근데 말이 백지신탁이지 한 회사의 주식의 18%를 한 번에 시장에다 다 쏟아 놓는다는 것이 안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별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그 회사 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예. 사실 그래서 좀 가치를 제대로 평가봐야 되는 받아야 하는 안랩이 안철수란 정치인에 의해서 좀 이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좀 보기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의 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만 사흘 전에 실무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양당이 이제 합당 절차를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예. 여기에 당직자 승계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승계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당직자들을 다 국민의힘이 고용해야 하는데 정당의 당직자는 100명 정도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떨쳐내야 되는데 양당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상태라서 국회의원 3명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거 협상도 어려운데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부채거든요. 채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대선 시작하고 나서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을 안철수 대표가 빌려주고 시작했던 것이 있어요. 개인 돈으로. 그렇죠. 예. 이거는 선거법상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 과정에서 이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합당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쨌든 의원이 없이 대선을 치러보니까 안 된다는 판단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권 도전을 할 건데 내년까지 기다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올해 이번 8월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이제 요동을 칠 건데 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여름에 국민의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다. 전당대회가 꼭 내년이 아니고 올해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음 총선 때까지 당대표 권력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까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그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분명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현재 분위기상 봤을 때. 자, 그리고 그럼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안철수 위원장의 현재 역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 작가님은? 특별히 뭐 평가할 게 뭐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그런가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인수위가 무슨 네. 뭐 역할을 뭐 평가 받아야 할 뭐 이런 조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생각하기에는 이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이라는 불을 자꾸 질러서 인수위가 불을 끄는 데 정신이 없어서 정작 인수위가 했어야 되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정책의 전환점들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구속으로 몰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꾸로 상승을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자의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걸 인수위가 못 막아주고 있어요. 예. 그런 점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제 정치인 안철수길 이제 당대표 얘기를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차기 당대표를 해서 차기 총선의 어떤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음에 본인의 세력을 좀 확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겠네요. 지금. 이미 국민의 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예전부터 이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소수고 이미 그 전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새로 규합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겠죠. 그렇군요. 게다가 또 국민의힘에는 또 마땅한 다음 또 주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참 좋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소수당의 의원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큰 당의 당권을 잡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인물도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도 없는 데다가 또 안철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상황 속에서 윤핵관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강경하잖아요. 이번에도 그거 다 그쪽이잖아요. 보면은 뭐 용산 이전하자, 뭐 MB 사면하자, 뭐 검찰총장 폐지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 대표의 길을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전화 이야기가 뉴스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이 끝난 뒤 일주일 정도 만인 지난 3월 중순께 민주당 비대위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내용이 송영길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전면 부인을 했고요. 예.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아무도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일이 전화하면 이미 출마한 분들은 뭐가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애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대선 패배 이후에 모두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의 그 국정 지지 기대감이 좀 낮아진 데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서도 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민들도 뭔가 이번 대선과는 다른 성향의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인 거죠. 민중의 판단인 거고. 자, 이런 가운데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한 6일 지방선거 출마 지역을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김동연 대표의 결심이 임박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 뭐 여의도 한정식집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만났다라고 하는데 예. 정치개혁 공동 추진 기구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정치 개혁. 네, 그리고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개헌, 선거법, 국회법 등을 포함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해 나가자 이런 뜻을 좀 피력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대표가 이번 주 중으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뭐 지금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경기지사 출마 쪽으로 완전히 방점이 찍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송 전 대표가 머물고 있는 경북 영천 은혜사를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방문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또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예. 여러 해석을 좀 낳고 있는. 실인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서울 조계사 행사에서 만났거든요. 이번 주 안으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상황 짚어봤는데요. 네, 민주당도 서울시장 후보 내기 정말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진 작가님. 지금 여기 얘기되는 것은 뭐 서울 쪽은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경기지사 쪽은 김동연 후보. 후보한테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좀 거꾸로 되는 게 낫지 않나.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쪽, 인천시장을 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차라리 경기도로 나가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예. 아마도 그런 문제일 겁니다. 서울에서는 승산이
별로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으니까 김동연 후보로서는 선택하기가 좀 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하니까 여러 사람이 나서는데 서울은 좀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차출을 하는 건데 그림이 사실 좀 안 좋죠. 사실 뭐 한 5%의 그 차이인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큰 정치하겠다.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김 소장님. 그게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이었기 때문인 점을 보셔야 되는 게 뭐 여론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누가 더 능력 있느냐, 누가 더 부동산 경제 해결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서울 시민들이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라고 답하면서도 투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인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대선의 구도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건 좀 정당을 더 떠나는 문제라서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화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건 제가 대충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는데 이 통화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지고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72명에게 네, 전화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서울시장 후보님 꼭 송영길이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본인이 말했는데 김동연 뭐 이런 분이 가서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 네 뭐 이렇게 대답을 주로 하지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화 끊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어디 지금 경선 없이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자들한테 한번 넘어가면서 얘기가 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해프닝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어느 지역이든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으로 해서 저는 선거를 치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봐서요. 예. 그냥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경제와 민생이라는 화두가 전 중요해질 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론되지 않는 제3의 인물들의 등장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략 공천하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그 당에 들어가서 경쟁을 합니까? 그 당의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요 아는 사람 찍지 않습니다. 이길 사람 찍기 때문에 지금 본인 그 김동연 후보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경쟁력 정도를 갖고 있으면 단지 다른 당에서 왔다는 이유로 배척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뭐 제가 봤던 언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바라면서 선거를 시작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그럴 생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셔서 말씀 곧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 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 내일 기자회견한다고 하는데 아직 고심을 끝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뉩니다. 한쪽은 경기지사 쪽으로 출마를 가닥을 잡았다라고 나간다. 보도하는 쪽이 있고 네. 오늘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방안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개의 생각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민동기 평론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나뉘어져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된다면 전략 공천의 형태가 될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게 되면 뭐 제가 경기도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지사로 나오겠다라는 국민의힘 쪽 인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략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유승민 후보 정도가 출마를 하려고 하면 초대하는 형태로 의견이 모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요? 이신 제가 함부로 작가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는 정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심재철 전 의원이 그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군요. 예. 심재철 전 의원이 이렇게 그다지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예. 뭐 지명도가 높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평가를 좋게 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서 예. 한번 뭐 전략 공천이 아니더라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그 보통 이런 경우는 여론조사를 하고요. 예.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15, 20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벗어날 경우에는 경선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가운데 이제 대구시장도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관심 포인트인데 권영진 현 시장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3선 출마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요. 예. 이게 예상을 잘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혔고요. 최근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깐부인 자신이야말로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아마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뭐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측과 이 출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뭡니까? 이를테면 지금 페널티 부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점 10%로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좀
권 시장에게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거다라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요? 예. 이 여론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고 있는 점 이런 아하.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모 후보를 밀어주고 본인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사실입니까? 소문이 있는데 예. 제가 소문이라서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진행자께서 카더라라서. 언급을 해주시면 이게 진행자가 카더라 통신을 근데 이게 딱히 카더라라고 볼 수 없는 게 예가 있습니다. 3선을 피해가는 방법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3선쯤 될 무렵에 서로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계속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아니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지역구를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주고 본인은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 해야 된다. 그거랑은 이거랑은 다른 성격입니까? 3선 연임에 걸려서 서로 바꾸는 국회의원과 바꾸는 경우니까요. 예. 자, 근데 오늘 김재원 전 의원이 오늘 그 대구시에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불출마 선언할 때 좀 나타나서 이것도 어떤 의미냐 이런 해석도 분분한데. 그러니까 도마에 오른 게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권 시장은 또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안 만나줬군요. 그러면 권영진 그렇습니다. 시장은 결국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권 시장 지지표를 자신에게 끌어오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하. 하지만 불난집에 부채질 아냐 이런 또 아. 이게 굉장히 비난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이제 본인들이 모시는 시장에 다음에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네.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후보자로서 이제 이렇게 명함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만나려고 온 것 같은데 권영진 시장을. 네, 일단 못 만났고 명함만 돌리고 갔다. 굳이 왜 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대구시장 판세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진 작가님?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제 아직도 홍준표 궁금한 게- 의원께는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궁금한 건 이분이 갑자기 왜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이게 좀 권영진 시장에.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나오겠다라고 했던 분이 그러니까요.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뭔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 소장님은? 예, 일단 그 김재원 최고위원 명함 돌린 거 관련돼서 좀 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예. 명함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돌린 다음에 제가 출마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면 호별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얼마나 웃기는 무섭군요. 법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해서 시청에 가서 인사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제로 유죄를 받았던 적이 있죠. 좀 지나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판 자체는 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홍준표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국면이 되면 그 홍준표 의원 지역구에 누가 나올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할 때 이제 대구에 인재를 키우는 일에 본인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던 것이 혹시 유 변호사를 얘기하면 이분이 이번에 받을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구의 어떤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재가 될 텐데 이건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하나 보는 뭐 그런 정도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누가 이길지는 뭐 사실 해봐야 알죠. 네, 이제 지방선거 레이스 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 자,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윤석열 당선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통화 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이제 이 통화 내용,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책임 있는 활동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더욱 결실 있는 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먼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좀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예, 일단 건설적으로 뭐 진행이 됐다. 러시아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끝까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오늘 또 우리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젤렌스키의 연설을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네. 본다. 여야가 일단 합의 이게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추진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친중이라고 하면 친중일 수 있고 친북,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굉장히 뭐랄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일본과의 외교는 굉장히 많이 경색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될 것을 보시 짧게 말씀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지금 객관적 분위기는 윤 당선자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한편이고 이쪽은 한미일 동맹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정세가 좀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건 바로 뭐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 문제가 남은 거고 한미일이 함께 삼국 군사 훈련을 하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김 소장님은. 인생이 실전으로 들어가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예,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자라고 윤석열 당선자 말한 다음 날 일본에서 이제 외국 교과서 문제 종군 나왔죠. 위안부에서 종군 빼고 뭐 등등 독도 표시하는 강제 등 동원. 예, 강제 동원해서 강제도 빼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나서 인수위에 어떤 여기서 뭐라고 말씀 주시겠냐고 했더니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라고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렇게 보면 간단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당시에 크림반도 침공 때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경제 제재.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외교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판단 지금 하나씩 걸리고 있는데 모르겠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일본 문제 저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설득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예, 앞으로 실전으로서 당선자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